오늘 미국장 3대 지수 3개 끝났습니다. 유럽장은 눈치 보기 장세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좀 1% 넘게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렇게 세게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아시아장은 중국장이 좀 약했고 여기 뭐 혼조세. 그래서 요새는 주식시장이 뭐 아시아, 유럽, 미국 이렇게 순서대로 열리면서 강강강 뭐 양양양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로 혼합된 패턴으로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눈치 보기를 글로벌 장에서 열심히 해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S&P 500 지수 말씀드릴 때 반등하고 여기 저점 뚫고 반등하고 저점 뚫고 있는데 어제 저점을 안 뚫어서 그게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반등을 다시 했거든요. 이게 추세적 반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왜 올랐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그냥 테크가 뭐 어닝 시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특별히 뭐가 대규모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낸 게 없어요. IBM도 그렇게 크게 막 급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세게 들었는데 저는 조정에 대한 반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오일이 5%나 내렸거든요. 보시면 세차게 내렸죠. 5% 쭉 내렸어요. 천연가스는 7%나 빠졌습니다. 이게 IMF에서 그 성장률 내리고 중국이 요새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오미크론을 강하게 방역을 해서 경제 활동을 완전히 막아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석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세차게 내려가는 형태로 봐야 되겠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진짜 방향성을 모르고 여러 투자자들이 방망이를 짧게 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지 미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각 지수별로 상승이 훨씬 많았고 하락이 극히 적었습니다. 지수별 상승 하락.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쪽이 대규모로 빠졌습니다. 에너지 쪽만 대규모로 빠지고 나머지 쪽은 나머지들은 상승 강도가 훨씬 더 셌어요. 하락 그 기업들보다 상승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넷플릭스가 그 장 종료까지는 3% 상승했었는데 장 종료 여기 보시면 25% 빠졌습니다. 지금 260달러 정도 되는데 260달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직전 2019년도 여기 조정 시에 찍었던 저점 요 언저리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깔딱깔딱하고 있습니다. 이걸 뚫을까 말까. 지지선을 뚫게 되면 아래로 또 세차게도 뚫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예전에 뭐 거의 뭐 한 700달러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반토막이 나고 거기서 또 박살이 났으니까 넷플릭스가 계속 지속될 사업이거든요. 지속될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가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기대 가치가 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펍배수가 상당히 낮아지고 향후에 이 기업은 다시 이제 일정 부분 충분히 조정된 뒤에는 다시 뭔가 상승 탄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과도하게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 다음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또 극단으로 올랐는데 그 오른 걸 다 까먹는 거죠. 예. 러시아의 제재가 슬슬 이제 서방 제재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관료들이 불황을 하고 여기 보면 러 관료들이 암울한 경제 전망의 목소리를 막 계속 내고 있다고 하고 있죠. 모스크바 시장은 제재의 효과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비관적점을 했고 이건 모스크바 시장이 직접 한 거잖아요. 근데 푸틴은 뭐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슬슬 여파가 미치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지역의 대공세는 이제 시간인 것 같고 이미 계속 말하는 그 동부에서부터 크림반도까지 육로회랑을 연결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헤르손 지역을 해가지고 크림반도 쪽으로 쭉 우크라이나가 밀고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거든요. 이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을 이렇게 뭐 위에서도 이중 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고 동쪽에서도 이쪽으로 밀고 있고
그런데 여기 헤르손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이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여기를 끊어버리면 이쪽으로 회랑이 연결이 안 될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계속 무기 지원을 서방으로부터 받으면서 그 전쟁이 길어질 것 같은 영토 수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좀 전에 해봤던 것처럼 이 결과적으로는 좀 불리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참 뭐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이미 이거는 뭐 상쇄된 것 같고 다만 이제 결과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IMF가 성장률을 4.4에서 3.6으로 대폭 조정했고 우리나라도 2%대로 낮췄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로로는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지난번에 도이치방크가 내년도 4분기쯤에 경기가 수축될 것이다 미국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 수축 국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2년 내에 35%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1년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내년 초 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주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중국 쪽에서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PMI 지수는 지금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50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경기 수축에 인플레이션을 동반해서 가는. 그래서 인민은행이나 뭐 시진핑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 LPI는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물가 상승률 압력을 받으면서 LPR을 인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조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지준율을 낮췄고 그래서 기준금리보다는 다른 쪽을 건드리면서 통화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엮임이 있어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한테는 부정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리 이 코로나 때 잘 견디면서 넘어왔는데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견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도 부동산 관련 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부동산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만 경기 수축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 상황은 이런데 그러면은 도망갈 곳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는데 주식을 빼고 도망가면 주식이 이제 정점을 치고 이거는 월쇼 지수고요. 밑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보라색 이 밑에 있는 연두색이 나스닥이거든요. 조정을 받고 있긴 해서 어디가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채권 수익률 이거는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입니다. 고동색은 여기 빨간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이게 팁스거든요.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0년 국채 수익률. 물가 연동 채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그런데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수익률이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채권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채권이 매력적이라고 해서 채권으로 몰려가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채권 매수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금도 보면 특이합니다. 이거 오늘 세차게 다른 것들이 그 성장률 강도 떨어진다고 떨어질 때 금도 어시구나 하고 1%나 빠졌습니다. 2% 조금 안 되게. 이 안전자산이라고 올라가야 되는데 얘조차도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잃고 어디도 지금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식으로부터도 떠나지 않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주식에서 떠나서 안전자산 쪽, 국채 쪽으로 몰리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 사람들이 떠나서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지도 않다. 지금 채권 수익률은 하이힐드나 국채나 모두 다 금리 인상 쪽에 베팅을 하고 다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이 없다.
특정 자산에 얹혀져서 투자해야 될 어떤 그 매력도가 높은 자산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경 글로벌 마켓이고요. 김현욱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오랜만이죠. 한경 글로벌 마켓 제가 한동안 안 보여드렸는데 4월 19일자 기사고요. 이 침체된 중국 부동산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밑에 보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잠시만요. 여기 나왔네요. 시장조사업체 중국부동산 CRIC의 독자 분석에서도 중국부동산 시장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CRIC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택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거래가 급감했던 2020년 1분기보다도 적은 거예요.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1월, 2월, 3월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부동산 정점을 치고 하강 국면으로 진입한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일단 가격 지수를 먼저 볼까요? 우리나라 종합주택 매매 가격 지수거든요. 정점을 치고 이제는 상승 강도가 떨어졌습니다. 2020년 03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다죠. 전체 다로 보면. 그리고 미분양 상황을 보면요, 이게 미분양이 2022년 2월 47개 서울 지역입니다. 47개인데 이게 최근에 나온 거, 이거는 최근이거든요. 3월 말이죠. 180개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47채가 180채로 급격히 늘었어요.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훨씬 더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국으로 볼까요? 이게 25,254죠. 252를 기억해 보시면 이게 여기가 아니네요. 요거네. 252죠. 1월 달에 252가 아니고 217이에요. 그러니까 약 4,000호 정도 늘어난 거죠.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 특히 서울 지역이 증가하는 걸로 놓고 보면 정점을 치고 부동산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도 보면 이게 여기 좀 애매한데, 여기 1월달, 여기 지금 4월달까지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022년 1월이니까 2021년 1월을 보면 여기가 이게 1월이거든요. 5,700, 3,800, 3,700 이렇게 되잖아요. 부동산 매매 건수가 서울에서 5,700, 3,800, 3,700 이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5,800이었던 게 1,000, 100단위로 내려왔습니다. 3월달 1,200건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3,000건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거래도 아주 급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점을 치고 차차게 내려갈 일만, 그러니까 조정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 와중에 지금 이게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집단대출하고 두 가지.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강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얘가 이제 보시면 이게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넘었고, 주택담보대출 3% 후반대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계속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준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0.75 얘기도 나왔거든요. 연준의 어떤 분께서 0.75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고, 금리도 계속 상승 속도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영끌해서 주택을 사신 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작년 초반에도 이미 정점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고, 주택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드렸고, 그때 한문도 전문가 동영상도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신문지에서 계속 영끌 얘기를 해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문에 있는 그 경제지 부동산 관련 기자들이 영끌을 하도록 부추기는 쪽에 가신 분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꼭지에서 잡고 대규모 대출을 견디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린 상황입니다. 가장 폐해가 많은, 그러니까 그 신문 경제지에서 가장 폐해가 많은 집단이 부동산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뭐 안타까운 일이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